이때 로마에서는 폭동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입니다. 워낙 많은 콘텐츠가 스파르타쿠스를 다뤄서 유명하죠. 어린 시절에 스파르타쿠스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영웅으로 묘사를 하죠. 카프아에서 검투사를 하던 인물이었다고 하죠. 검투사들은 대부분 로마에 대적했던 국가의 군인 출신들입니다. 칼을 잘 쓰고 무기를 잘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영화 속에서 보면 검투사가 많이 죽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검투사가 몸값이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 다시 얘기해서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지 않을 때만 죽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검투사 중에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돈이 되는 직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노예 반란이 일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반란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태리 남부의 빈민층들이었습니다. 이태리 남부가 원래 먹고 살기 좀 힘든 동네이기도 했고요. 여기에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면서 토지를 잃은 많은 빈민층들이 양산이 된 겁니다. 마리우스의 군제 개혁은 이들을 모병제로 일부 흡수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빈곤층들이 노예 군단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노예만으로 이렇게 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급하게 이 반란을 제압을 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견된 장군이 크라수스예요. 크라수스는 기사계급 출신이고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군사적 재능은 물음표인 인물이었던 거죠. 실제로 노예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크라수스가 나섰을 때도 시원스러운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크라수스가 배수의 진을 친 이후에야 겨우 노예 반란을 진압하게 돼요. 여기서도 원로원의 인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로마 내에서 노예 반란이 일어난 것을 알았죠. 그래서 빠르게 이탈리아로 사병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크라수스가 노예 반란을 진압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크라수스도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메텔루스 피우스와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 거죠. 메텔루스 피우스는 로마 법에서 정한 대로 루비콘강을 건널 때 군대를 해산합니다.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넙니다. 루비콘강은 카이사르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군해서 유명하죠. 근데 이 루비콘강을 군대를 이끌고 넘은 것은 카이사르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폼페이우스에게 명분은 있었습니다. 노예 반란군의 잔당을 소탕하겠다는 거죠. 5,000명 정도의 잔당을 소탕하고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크라수스 역시 군대를 이끌고 진군을 하죠. 참고로 크라수스도 술라의 문화생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라한테 잘 배운 거죠. 그들 입장에서. 군대를 이끌고 바로 로마 성벽까지 폼페이우스와 크라우스스가 진군을 합니다. 폼페이우스와 크라우스스는 서로 경쟁자이기도 해요. 하지만 적의 적은 동지죠. 이 둘의 적은 원로원입니다. 그래도 크라우스스는 노예 반란을 진압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식을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내전에 승리한 폼페이우스보다는요. 또 하나 크라우스스는 42살이었기 때문에 총사령관을 역임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이 있었죠. 반면 폼페이우스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둘 간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개선식을 허용해달라고 하고 다음 해 집정관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집정관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정관에 출마하고 싶었던 거죠. 크라수스가 폼페이우스의 힘을 필요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크라수스는 부자예요. 폼페이우스도 부자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만 크라수스는 더 최근에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행을 많이 저지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표심을 살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의 사병 집단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가 필요했습니다. 해서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기로 한 거죠. 그래서 원로원을 군대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원로원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원로원은 무력함을 보여주게 되고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는 집정관에 당선이 됩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폼페이우스가 나이가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개최됐다고 해요. 이때 원로원에서 폼페이우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군대 참전 경험이 있느냐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원로원의 역량 저하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때 폼페이우스는 참전 경험은 없고 지휘 경험만 있다라고 비꼬았다라고 해요. 집정관이 된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 분명히 술라 문화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술라가 만들어 놓은 개혁을 모두 뒤엎게 됩니다. 이들에게도 이유는 있어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표를 던진 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해야만 됐거든요. 크라수스의 배경에는 기사계급, 경제인들이 있었고요. 폼페이우스 뒤에는 평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클리엔터스들이 평민이니까요.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라는 것은 시민들이 보내주는 응원이니까요. 그래서 술라가 내세웠던 정책을 하나하나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술라 사후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레피두스도 이러한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었고요. 호르텐시우스 법을 다시 원복시킵니다. 호르텐시우스 법은 호민관에 관련된 법이었고요. 술라는 호민관들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호민관을 역임한 사람들은 집정관을 역임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호민관의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원복을 시켜요. 평민들을 위한 제도를 부활을 시킨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배심원 제도입니다. 술라는 배심원을 귀족 반, 기사계급 반으로 하던 제도를 엎어서 모두 원로원에게 줘버리죠. 물론 명분은 있었어요. 기사계급을 포함해서 원로원 숫자를 배로 늘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원로원에 들어가게 되면 팔은 안으로 굽게 되거든요. 클라수스와 폼페이우스가 배심원을 3분의 1을 원로원, 3분의 1을 기사계급, 3분의 1을 평민들에게 주도록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원로원파 내에서의 최고의 먹거리였던 속주 총독의 이권이 약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포항전쟁 이후 확대된 속주 총독 자리는 원로원 의원들에게는 한몫을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거든요. 한몫을 챙긴다는 것은 속주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속주민들에게는 총독을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발을 해도 배심원단이 원로원파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가 판결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유죄가 판결된다 하더라도 솜방방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배심원 제도를 바꾸고 나니까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횡령으로 고발된 속주 총독이 망명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때 또 한 명의 스타가 탄생합니다. 검사 측, 다시 얘기해서 고발인 측에서 썼던 키케로가 민중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키케로는 현대 변호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 중에 한 명인데 좀 특이한 것은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라는 거죠. 이후 카이사르와도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는 이런 생각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의 개혁은 넘치려고 하는 와인잔에 와인 한 방울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외에 살펴볼 만한 개혁 중에 하나는 술라의 추방령 취소입니다. 이때 추방 취소가 되어서 돌아온 인물 중에 하나가 카이사르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민중파의 지도자 집안의 인물인 거죠. 원로원이 더 큰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술라가 많은 원로원 의원들이나 기사계급을 숙청할 때 그들의 토지를 강제로 몰수했었거든요. 이것을 크라수스 등이 아주 헐값에 가져갔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다시 반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가로 안에 코타라고 이름을 적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울렐리우스 코타라는 술라 이후에 집정관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반술라 개혁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없이 정책이 엎치락 뒤치락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폼페이우스의 무공에 대한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크라수스는 어차피 돈을 벌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으면 됐지만 폼페이우스는 무공에 대한 욕심이 컸던 사람이고 아직 젊죠. 그래서 다음 전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다음 전장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로마의 현안이기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전장의 총사령관이 되는 과정은 주목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술라가 했던 모습을 또 한 번 복붙하거든요. 술라는 개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독재관에 취임을 하죠. 원래 독재관은 6개월 임기거든요. 하지만 술라는 종신 독재관에 스스로 취임을 합니다.
독재가는 민회의 통과 없이 법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운 폼페이우스는 다음 출정을 위해서 3년간의 절대 지휘권을 요구합니다. 독재가는 로마 전체였다면 절대 지휘권은 전장에 제한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례 없는 3년간의 지휘권인 거죠. 필요에 따라서 원로원이 지휘권을 연장시켜 준 적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3년을 준 것은 처음이거든요. 당연히 원로원은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폼페이우스 뒤에는 대중이 있고요. 또 폼페이우스가 권한을 복구시켜준 호민관이 있습니다. 호민관들이 나서서 이 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원로원이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해야 되는데 폼페이우스가 무섭긴 했을 겁니다. 이때에도 역시 군대를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폼페이우스가 무공을 세우고자 했던 것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의 해적 소탕, 이것이 폼페이우스가 절대 지휘권을 요구했던 명분입니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카르타고를 무찌르고 서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을 하죠. 이후 세력이 계속 확장되면서 동지중해로도 서서히 제해권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혼란기에 들었으면서 제해권은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죠. 경찰이 약화되면 당연히 도둑이 날뛰죠. 여기에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몰락한 자영능들, 빈곤층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산적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적의 양적, 질적 향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중입니다. 여기에 술라가 진압했었던 미트라다테스 6세가 개입합니다. 미트라다테스 6세는 당연히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로마의 혼란을 틈타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에 해적을 이용을 한 겁니다. 미트라다테스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금까지 충전된 해적은 더 힘이 세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는 배를 통해서 밀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해적이 설치게 되면 곡물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 또한 포에니 전쟁의 여파예요.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로마는 시칠리아와 풍요로운 북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싼 밀이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반도 내의 밀농사는 거의 망했고요. 그래서 포도밭과 올리브밭, 지금의 이탈리아의 모습이죠.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주식인 밀은 해외에서 말 그대로 바다를 건너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해적이 많으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사회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로마의 현안이었던 거죠. 이걸 소탕하겠다고 폼페이우스가 나선 겁니다. 원로원 입장에선 좋으면서도 싫은 거죠. 누구 한 명의 스타가 탄생하는 것이 원로원 중심의 지도체제에선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절대 지휘권을 부여받은 폼페이우스는 또 한 번 무공을 펼칩니다. 3년의 기한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9일 만에 끝을 내요. 전략은 단순했다고 해요. 폼페이우스는 휘하에 10명 이상의 장군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해적 소굴로 들어가는 보급로를 다 차단하도록 해버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몰이를 시작했다고 해요. 토끼몰이처럼. 상대적으로 해적이 적었던 서지중해의 해적들을 동지중해로 몰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가장 주요한 해적의 소굴은 터키 아래 지역이었다고 해요. 이 지역이 후미진 곳이 굉장히 많아서 해적들이 본거지로 삼기에 딱이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해적들을 몰고 간 다음에 보급로까지 차단한 다음에 일망타진하는 방식을 썼다고 해요. 폼페이우스는 한니발과 달리 바다에서도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장군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쯤 되면 폼페이우스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아직 배가 고팠나 봅니다.